안녕하세요. 온도림 체육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축구 총성 없는 전쟁, 더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에 수업 때는 선생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유명한 역사, 더비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작을 알린 클럽 버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그 시작을 알린 국가 간의 더비. 자, 다음은 축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축구 그 흑과 백.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면 좋은 경험도 있겠죠. 그 좋은 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클럽 간의 유명한 더비입니다.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데요. 그 엠블럼을 보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엠블럼은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의 라리가에 속해 있는 레알 마드리드 CF고요. 그다음은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 클라시코고 그다음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라리가에 속해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엘 클라시코라 현재까지도 부르고 있다. 영어로는 더 클래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꽤 오래전부터 이 두 팀과의 경기가 매우 치열. 바스크 지방의 마드리드와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정치적 지역적 대표를 하는 두 팀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더비이다.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요. 원래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왕족의 이제 주로 왕족이라든지 왕족이라 왕족이라든지 귀족 중심의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든 클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 카탈루냐 지방 자체로도 독립선언을 최근에도 많이 선언하곤 했었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더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사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카탈루냐에 뭐 독립선언을 한다, 독립선언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제 축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왜 독립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레알 마드리드와 AT 마드리드입니다. 자, 마드리드 더비라고 하고요. 이 또한 스페인 라리가에 속해 있는 더비입니다. 데르비 마드릴레뇨라고 알려져 있는 마드리드 더비.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는 이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엘 클라시코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더비이며 레알 마드리드는 시내 부유층을 왕을 대표하는 팀이라 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북부의 바스코나 카스티아 지역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클럽이라 서로의 분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일컫는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지역의 시청에 시벨레스, 여신 산어머니 라이더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역의 박물관의 넵튜노, 포세이돈과의 대결이다 해서 신들의 전쟁 혹은 시벨레스 대 넵튜노 등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도 한다. 앞서 설명했던 엘 클라시코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게 같은 지역적 더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더비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왕족, 귀족들이 만든 클럽이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AT 마드리드는 이제 마드리드 안에서의 서민들이 만든 축구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더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는 더비인데요. 왼편에 있는 엠블럼은 맨체스터 시티 엠블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입니다. 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지역 더비.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는 두 팀 맨체스터 시티와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칭하는 말이다.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맨체스터 시티가 구단주 만수르에게 인수된 이후 더욱더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했으며, 맨체스터의 주인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맨체스터 시티의 창립 배경을 보면 선교원, 교회에 의해 만들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의 대부분 클럽은 선교원과 노동자에 의해서 알려지며 창단되기 시작하는데 한 지역에서 두 가지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축구가 일어나는 이제 산업화 혁명 시기에 그 산업화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지역 자체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번 돈에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스포츠라는 체계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축구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두 팀의 같은 맨체스터 지역을 상징하는 이제 운하라고 하죠.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는 운하를 건설을 해서 그 지역 맨체스터가 부흥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운하를 만든 운하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서부터인데 두 팀 다 엠블럼 안에 이 배 모양 양쪽에 보시면 이 배 모양의 엠블럼이 박혀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는 맨체스터를 일으킨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더비이고요. 레즈 더비라고 하고 노스트 웨스트 더비라고도 합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모두 잉글랜드의 산업화의 중심이었으며 항구가 있었던 리버풀은 맨체스터에서 직무를 운반하는데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물류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었던 리버풀 입장에서는 맨체스터가 고우나 맨체스터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곱게 보진 않았다. 그러면서 맨체스터에서 운하를 파면서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리버풀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시작하였다. 맨체스터는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맨체스터 시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을 자세히 보시면 배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맨체스터 시의 번영과 위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 설명했던 맨체스터 더비를 설명하면서 운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또한 이제 운하를 건설하면서부터 다른 지역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하고 있던 지역에도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는 항상 경기를 하면 골이 많이 나든지 아니면 어떤 선수가 됐든 퇴장이 나오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칠고 격렬하게 경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리버풀은 말 그대로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해왔던 운수업을 많이 해온 이제 지역이 리버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체스터는 이제 직물이라든지 모든 물류 자체를 제작 혹은 뭐 만들어서 파는 개념의 그런 제작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하를 맨체스터가 직접 만들기 전에는 리버풀을 통해서 외부로 그 만든 물품들을 뭐 수출 혹은 수입해서 들어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맨체스터가 그 운하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직접적인 뭐 리버풀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외부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리버풀을 굳이 거치지 않고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개념에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써 리버풀이 굉장히 못 살게 되는 지역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팀 간의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클럽의 팬들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비난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노래 그 중간에 약간 가사들이 리버풀 너희들은 이제 못 살다 보니 뭐 쥐를 잡아서 쥐고기를 만들어 먹지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너무 비아냥거리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탈리아 리그의 밀라노 더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연고지로 하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은 동일한 구장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클럽마다 그 구장의 이름을 달리 부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다. 한때 세계 3대 더비로 밀란 더비가 손꼽히고 있었으며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의 석상 마돈니나의 이름을 따서 이탈리아에서는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한다. 이 팀이 서로 으르렁대게 된 시기는 인터밀란이 창설한 다음인데 인터밀란은 AC밀란의 불만을 가지고 나온 선수들이 만들어낸 팀이고 AC밀란은 최초 영국인들과 이탈리아인들로만 운영하면서 보수적인 클럽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을 운영하고 싶었던 선수들이 AC밀란에게 앙심을 품고 나오면서 만든 클럽이 인터내셔널 밀란이다. 여기서 인터밀란의 인터라는 의미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원래는 인터밀란이라는 클럽 팀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AC밀란이라는 한 팀으로만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팀을 만든 이제 주 구성원들, 그다음 선수들이 누구냐? 영국인들, 이탈리아인들, 이제 다른 이제 유색 인종이 섞이지 않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이제 영국 백인들과 이탈리아 백인들이 만든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실력적으로도 이제 선발이 돼서 그 팀에 들어가게 된 흑인들이라든지 뭐 유색 인종의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는 환경이 다가오게 돼요. 뭐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은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종차별적으로 굉장히 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흑인이니 너는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나와서 만든 팀이 인터밀란 팀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AC 밀란과 인터밀란의 경기가 한국에서도 중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이제 워낙에 유명한 더비이다 보니까 이 더비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생중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에 더비는 국가 간의 더비입니다. 국가 간에 어떤 더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편의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굉장히 친근한 국기들이 나와 있죠. 예,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인데 자, 한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지리적 모든 여건을 충당하는 라이벌 더비이다. 축구뿐 아니고 모든 것에서 일본에게는 이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서지 못했다. 스포츠, 야구, 배구, 농구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봐도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하나같이 일본의 아래였다. 하지만 축구만은 일본을 압도하는 유일한 분야였다. 1990년대 들어 일본 축구가 발전하면서 대등한 수준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라이벌이 되었다.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매치 자체가 호응을 얻거나 관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고 이제 201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K-팝 문화라든지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K 붐이라고 하죠.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문화 모든 걸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한국이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명해지게 된 더비인데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라면 한번 경기를 찾아서 재미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는 유럽이고요.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인데도 정치적으로 앙숙이 된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아르헨티나 인근에 포틀랜드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영토가 분명한데 잉글랜드, 즉 그때 당시에 영국은 과거 수백 년 전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실질적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영국 영토였던 이곳에 아르헨티나 군대가 공격을 해 영국군을 항복시키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무력 사용에 대한 보복 공격을 퍼부어 다시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로 계속되는 분쟁 중인 곳으로 이 계기로 인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포틀랜드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라이벌 관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 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어, 작은 전쟁을 축소시켜 놓은 스포츠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어져 온 라이벌 관계 자체가 축구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더비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더비로 손꼽히는 더비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포르투갈 대 스페인입니다. 두 국가 모두 축구에 미친 나라들입니다. 과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해양 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포르투갈은 대륙으로 진출을 노렸지만 스페인을 지배하지 못하며 대륙으로 진출은 불가능하였다. 스페인에 의해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했던 역사를 가진 포르투갈. 그로 인해 스페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을 당해내지 못하던 포르투갈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 더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약간 생소한 더비라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축구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제 포르투갈을 상징하는 지금 현재 최고 선수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을 상징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는 메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네,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요. 스페인에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경기를 보면 호날두 대 스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포르투갈을 크게 상징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유명한 축구 더비의 그 시작, 국가 간의 오렌지 군단과 붉은 악마입니다. 네덜란드 대 벨기에인데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는 라이벌전이지만 유럽에서는 유명한 더비이다. 과거에 수백 년 전 두 나라는 한 국가였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갈라서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다. 서로가 앙숙 관계가 되었고 물론 정치적으로 화해를 하는 분위기는 많이 보여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더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잘 그렇게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경기를 많이 보질 못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자, 축구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로 인해 전쟁을 한 나라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인데요. 1969년 6월 8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열린 예선 1차전을 1대0으로 온두라스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경기 패배로 인한 충격으로 18세 여성 축구팬이 권총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장례식에 참석하며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 후 1969년 6월 15일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예선 2차전이 열렸고 3대 0으로 엘살바도르가 승리하며 경기가 끝나자 양국 응원단의 장외 난투극이 벌어졌다. 온두라스의 원정 응원단이 집단 폭행을 당한 채 엘살바도르 국경 밖으로 추방되었고 2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격분한 온두라스에서는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방화, 약탈 등 보복 범죄가 수십 명이 살해되는 폭동이 일어났다. 결국 6월 23일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으나 경기 결과는 1승 1패로 당시에는 골 득실차로 승부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전으로 3차전이 남아 있었다. 1969년 6월 27일 예선 3차전은 제3국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는데 월드컵 사상 유일하게 관중보다 경찰이 더 많이 입장한 경기로 기록되기도 했다. 경기는 2대2 무승부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엘살바도르의 로드리게스가 결승골을 넣으며 3대2로 최종 승리를 한다. 이로써 엘살바도르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최종전에서 패배한 온두라스 정부는 이민 정책의 폐지와 함께 국경을 봉쇄하였다. 이때 당시에 선생님도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선생님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서적들을 찾다 보니 이런 케이스가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기억인데 영상을 좀 찾아서 보려고도 했어요. 이제 영상을 찾아서 어떤 느낌일까를 좀 그 느낌 자체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영상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을 혹시라도 구하게 되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실내에서라든지 한번 틀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축구가 가져온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 내전 종결입니다.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자체도 되게 생소하죠.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 왼편의 사진에 보면은 코트디부아르의 태생 국적을 갖고 있는 디디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고 게임을 혹시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05년 10월 드로그바의 조국 코트디부아르에서는 2002년부터 장기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2006년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쥔 뒤 드로그바는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조국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춥시다 라고 호소하였다. 실제로 이후 일주일 동안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2년 후인 2007년에는 5년간 계속되어 왔던 내전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그 후 2011년 코트디부아르에 또다시 내전이 발생하자 드로그바는 코트디부아르에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해 코트디부아르의 평화를 바라는 발언을 했다. 또는 그는 이제 유엔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이 선수 한 명이 GDP라고 하죠. 여러분들 GDP라는 말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버는 돈의 40%를 이 선수 혼자 벌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때 이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연봉을 받고 있던 당시에 그 나라의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도 큰 금액이지만 이제 나라에 헌신하는 게 굉장히 컸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을 딴 학교도 짓고 축구장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칭송받는 그런 유명한 이제 스포츠 스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명인으로 된 거죠. 유명인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선생님 설명을 마칠 거고요. 선생님이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다시 하는 이유는 굉장히 축구적인 얘기만 선생님이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이제 축구에 가려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 굉장히 예전에는 전쟁도 많이 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고 이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주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복습하듯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거니까요. 어, 조금은 뜻깊었길 바랍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